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노인 요양원과 주간보호 시설을 설치할 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시군구 설치 신고를 위한 필요 서류 및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왜 가장 중요하냐면은 어쨌든 최종 목표는 노인 요양원과 주간보호 시설을 설치 신고를 해서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되는 부분, 즉 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와 함께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그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실 이 시군구 설치 신고를 위한 필요 서류 및 과정에 대한 안내가 정말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이제 직접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노인요양원과 주간보호 시설을 설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 이 설치 신고를 위한 필요 서류를 보시면 결론적으로 과정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어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 설치 신고 목록 자체가 결국엔 건축에서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그리고 또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의 규정, 그리고 종사자 채용,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록만 본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을 이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오늘 날짜가 이제 10월 14일인데 노인요양원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필요 서류 목록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대략 20가지 정도의 서류로 되어 있고, 페이지 수로 따진다면은 못해도 한 70여 페이지 이상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요 필요 서류들에 대한 목록은 저희 케어스토리 밴드에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시설별로 이제 그 서식을 가지고서 수정을 하실 때에 필요한 내용들도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설치 신고 서류 목록 및 개요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 설치 신고 서류 목록 및 개요는 옵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이 설치 신고 서류 목록 및 개요를 작성해서 가지고 가시면은 벌써 수준이 다르죠. 딱 봤을 때에 야, 이분은 진짜 뭔가 준비해 오셔도 철저하게 준비해 오셨구나.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 샘플을 보여드리는 걸 보시면은 공무원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수준 높은 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이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서류나 서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이제 대번에 공무원분들께서 말씀을 하셔요. 혹시 이거 어디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셨냐? 이렇게 이제 안내를 이야기를 들으시죠. 그래서 벌써 딱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려드리는 요 내용과 그리고 첨부해드리는 서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은 그러면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근데 이 영상을 제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12월 12일자부터 이제 이 설치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검토위원이 거의 이제 5명이 생긴다. 그래서 한 분은 공무원분, 나머지 4분은
전문위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마도 지역의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시설을 운영하고 오랫동안 운영하고 계신 분, 또 평가에 있어서도 A등급을 받으신 원장님들, 뭐 이제 그런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위원으로 아마 지역에서 선정을 할 것 같은 생각인데, 모르죠. 이제 그 지역 그 관할 시군구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이 4명을 섭외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나와봐야 이제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냥 조심히 예상컨대 그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또는 건강보험공단 뭐 위원 한 분, 또 뭐 사회복지 관련한 뭐 전문위원 한 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객관적인 설치 신고를 위한 안목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보기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되겠죠. 어떤 뭐 교육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고, 뭐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대학에서 뭐 사회복지학 1급을 가진 사람 뭐 이렇게 해서 급수로 정해놓을 텐데, 이거 자격증의 급수로 논할 이야기가 아니죠. 어떤 경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뭐 요즘 시대에서는 뭐 실력과 이 경력이라는 게 능력치와 또 상관관계를 갖는다고도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활약하는 분들 중에서도 능력치가 상당히 높은 고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분들이 인생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뭐 관공서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 또 어디 뭐 기업체로 가지 않으신 것이고,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뽑을 때는 뭔가 오픈된 기준이 필요하겠다. 뭐 잠깐 이제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요. 어쨌든 이 설치 신고 서류 목록 및 개요라는 것은 그런 이미지를 풍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전체적인 그 시설의 개요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필요한 서류로 이제 여겨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땡땡땡땡 요양원 설치 신고 서류. 이 앞에다 이제 그 표지로 두고, 여러분들 그 영상에서 이게 글씨가 보일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냥 이 서식에 대한 포맷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땡땡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 또 땡땡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해서 설치자 이름도 들어가고, 그리고 요 설치 신고 서류 담당자 이름도 넣고, 시설장의 이름 주소도 넣고, 그리고 시설에 로고도 하나 만드셔야 되겠죠. 로고도 하나 만들어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신고에 개요를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요양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 뭐 케어 스토리에서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될 거고, 또 보건복지부 요양보험 운영과를 통해 가지고 전화상으로 상담도 해서 다 진행을 하시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 질의라고 회신을 받아서도 했다, 준비를 했다. 또 한노협이라는 또 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지부장님이라든지 뭐 누구 운영 지원 업체, 저희 케어스토리 그런 데를 통해서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이런 기준과 운영에 대해서 통합 자문을 거쳐서 했다. 정원은 몇 명이다. 또 우리 건축물은 노유자 시설이면서 노인복지 시설이다. 설치자는 개인이다. 대표자는 누구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신고 서류가 목록이 요렇게 된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표지가 되겠죠. 이 표지를 이제 제일 위에다가 두는 거죠. 그러면 벌써 이 표지만 보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압도가 되겠죠. 아, 이렇게 정성껏 준비를 해 오셨구나 라는 거를 딱 보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서류는 뭐냐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즉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이제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가름하죠.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로 가름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요 두 서식 다 볼 필요는 없고 제18호 서식 요것만 가지고서 먼저 한번 보실까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런 서류죠. 그래서 요 보시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호 서식이라고 해서 노인의료복지 설치신고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명, 뭐 주소, 전화번호, 시설의 종류, 소재지, 주민번호 이런 것들을 다 적게 되어 있다. 뭐 몇 인 시설, 뭐 또 수입액은 얼마, 지출액은 얼마, 또 자격 보유자는 몇 명, 총 인원은 몇 명, 직원은 몇 명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서류를 보시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나와 있는 거죠. 요 내용들을 준비하면 실질적으로는 필수적인 서류들은 다 준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운영규정도 빠져있고 또 근로계약서도 빠져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내용들에 더 첨부를 해야 될 서류들이 있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저는 공무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무원분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달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법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으로만 설치신고서를 받았는데 이제 1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하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 그 설치신고 받으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특히나 서류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들을 페이퍼 안에 담아 놓은 정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허술하게 해온 데들은 확실하게 빠꾸를 시켜야 된다. 빠꾸라는 표현 해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수리를 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 운영규정에 대한 부분들, 또 사업계획서에 대한 것들, 또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들, 또 설비구조 내역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시설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 제공할 서비스 내역들이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고, 사업계획서도 연 단위로 해서 1월에 뭐하고 2월에 뭐하고 3월에 뭐라고, 매일 어떻게 하고, 매일 스케줄은 뭐고,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떠돌아다니는 사업계획서 카페에서 받아서 남들이 쓰던 거 그냥 수정만 해서 제출하는 내용은 안 맞다. 그런 내용들이 보여진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신고 수리를 거절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특히나 운영규정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운영규정 저희 그 평가에서는 운영규정 교육도 있을 정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규정이 사실상 이 시설의 모든 내용들을 보여준다라는 건데, 지금 운영규정의 내용이 솔직히 괜히 방대하잖아요. 괜히 방대한 게 지금의 운영규정들이에요. 그 운영규정 카페에 올려놓고 쓰시는 분들 그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시설에 맞는 운영규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준비해서 제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운영규정도 한 번 안 읽어보고 어떻게 시설을 운영을 하며 또 시설의 운영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운영규정은 한 번 읽어보면서 시설에 맞는 운영규정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될 필수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설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서류의 내용들이 그냥 허술하고 또 뭔가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담지 못하고 있고, 또 어디서 다운받아서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서류 수준이라고 했을 때에는 서류가 실체를 담고 있는 내용이니까 과감하게 그거는 설치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서식에 보면 이제 담당 공무원분께서 건물 등기부 등본과 토지 등기부 등본도 확인하게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서류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정관 사본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의 위치도와 지적도가 들어가야 되겠다.
지적도는 그 면사무소라고 하면 저희 동네만 그러고 그 행정 요즘 뭐라고 하나요? 동사무소라고 안 하고 뭐 행정 뭐라고 하죠? 저희는 면에만 있었어 가지고 면사무소가 익숙해서 그런 하여튼 그 동사무소 같은 그런 데에서 다 띄실 수 있죠. 그다음 위치도는 간단해요. 위치도는 네이버 지도라든지 다음 지도라든지 그런 지도를 첨부를 시키고 거기에다 주소 정도 작성해 주는, 그래서 시설을 찾아오는 데 있어서 어떻게 찾아온다 그 정도의 내용만 담아 주시면 되는 것이 위치도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설비구조 내역서죠. 이 설비구조 내역서는 이제 저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될 텐데, 이런 내용들을 갖고 표지 하나 두시고 설비구조 내역서라고 해서 이제 로고도 딱 넣어서, 일단 이제 건축물의 현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지 면적의 합계는 어떻게 되고 건축물 연면적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층수에 따라서 연면적도 표시해주고, 그리고 주차 면적은 어떻게 된다. 총 몇 대를 주차할 수 있고 면적은 어떻게 되더라. 근데 법적으로는 몇 대만, 몇 제곱미터만 설치하면 되는 사안이더라. 이런 내용들은 이제 건축 도면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에서 도면을 그려줄 때 그 개요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주차 면적을 왜 표시하냐. 법적으로는 6.92대만 설치하면 된다. 즉 80.50 제곱미터만 설치하면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주차 면적도 시설의 연면적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는 이 내용을 기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도 이제 시군구하고 사전에 먼저 미리 얘기를 해놔야 되는데, 이제 시군구에서 모르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차 면적도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적으로 시군구하고 논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시는 부분인데, 이제 그 노인복지법에 보시면은 우리 그 설비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법의 설비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도 이제 같이 보실까요, 좀? 어떤 기준이냐면 이제 뭐 여기 이 내용 어떻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이제 요 내용이죠. 좀 크게 보실게요.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30인 이상 시설에서 또 10명 이상 30명 미만 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필요한 그 꼭 기능 공간이 있죠. 그래서 그 기능 공간 요것들은 다 갖추고 있어라 하는 내용들이 이제 노인복지법에 나타나 있으니까 요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다가 첨부를 시켜주는 것이고, 요 내용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건데 우리 시설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개소씩 다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여기다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설비 구조 내역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제 층별 상세 현황도 보여주는 것이죠. 1층에는 어떤 시설이 몇 개소가 있다. 뭐 안내실이 있다. 또 2층에는 침실이 몇 개가 있다. 화장실이 몇 개가 있다. 그 다음에 소화용 기구 현황도 이제 소방시설 현황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참고를 해라. 그 다음에 비상유도등 현황도 거기에 나와 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몇 인승으로 뭐가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검사 및 설치 필증을 참조해 주세요 라고 공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설비 구조 내역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첨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여기에 담겨질 내용이 건축물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허술하다라고 하면은 설치 신고 수리는 반드시 되어서는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구조 내역서를 그렇게 작성해서 첨부를 하면, 여섯 번째로는 건축물 평면도를 이제 첨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평면도에 연면적에 따른 정원 산정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교육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면적에 따른 정원 산정 내역은 중요한 그 기준들이,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무시가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그 규정들을 준용을 해서 건축물 평면도가 제작될 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 영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건축물 평면도를 그리는 건 건축사 사무소거든요. 설계사무소. 그래서 설계사무소에다가 우리 이제 건물을 지을 부분, 토지하고 그런 내용들을 협의를 하겠죠. 협의를 하면서 일단은 1차적으로 그 가도안이 나오겠죠. 가도면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 정원이 몇 명 나오고, 그리고 동선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내용들 이제 다시 점검을 해서 이제 확정을 하게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건축물 평면도에 연면적에 따른 정원 산정 내역도 포함을 하고, 거기에 설비 구조 내역들도 기능 공간들을 다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면적도 작성해주고, 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물 평면도가 이제 6번째 서류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평면도 넣어줬으니까 뭐 들어가요? 소방시설에 대한 도면이나 현황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방시설 도면이나 현황도는 보시면은 이제 소화기의 위치, 또 스프링클러 위치, 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위치, 그런 내용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소방시설 도면이나 현황도가 같이 첨부가 된다. 특히나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저기 뭐죠? 비상구. 그러니까, 피난도. 예. 피난 대피도가 이 다음 서류로 같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난 대피도는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잖아요. 도면 딱 놓고 빨간 선으로, 우리 극장 가면은 그런 거 나와 있죠. 피난 대피 어디로 나가세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 피난 대피도를 만들어주시는 그 사인 제작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에다가 도면 드리면은 아주 예쁘게 작성을 해서 이미지까지 딱 해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면 되겠다. 제일 중요한 서류 8번이죠. 운영규정. 이거 운영규정, 이것도 이제 따로 저희가 교육 영상을 드릴 텐데, 운영규정 예전에는 솔직히 제가 운영규정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렸을 때에는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거기다 전부 다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그것도 저기 있는 것도 다 갖다 규정 집어넣어서 운영규정을 한 60페이지 만들었죠. 뭐 있어 보이죠.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왜 다 집어넣냐? 그럼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다 집어넣냐? 이 제도 자체가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노하우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그러니까 환수당하는 분들도 많고, 또 페널티를 받는 분들도 많고, 서비스의 질이 낮은 시설도 있고, 또 시설은 낙후한데도 어떻게 좋은 시설이라고 평가받는 데도 있고, 뭐 이건 뭐 방향을 못 잡는 내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규정이 이 규정도 필요하고 저 규정도 필요하고, 노인복지시설은 규정은 갖다 대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다 지켜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건 뭐 규정에 압도해서 시설 운영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제는 그런 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제시하는 운영 규정의 내용은 첫째, 심플. 둘째, 심플. 셋째, 심플. 심플입니다. 심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운영 규정 거기다 뭐 넣고 다 필요 없어요. 큰 의미 없어요. 왜냐? 운영 규정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법상에서 지금 운영 규정에 대해서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내용들 외에는 실제적인 운영에 대한 규정들을 담아놓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적인 내용들은 뭐예요? 첫 번째로는 법을 지켜야 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시설의 자체적인 어떠한 필요한 규정이라든지 서비스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담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첫째도 심플, 둘째도 심플, 셋째도 심플,
60페이지, 50페이지, 60페이지요? 다 소용없다. 한 15페이지로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글자를 뭐 촘촘하게 만들자는 건 아니고, 예, 운영 규정은 아주 최소화시켜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담게끔 하고, 나머지 규정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이 운영 규정에다 담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운영 규정에 대한 제작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해드릴 텐데요. 그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서류는 입소보증금에 대한 얘기죠.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인데, 지금 장기요양기관으로 입소보증금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노인복지시설로 먼저 설치 신고를 내다 보니까 입소보증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안 받고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따로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6년 후에는 나올지 모르겠죠? 왜냐면은 장기요양 지정에 유효기간을 둔다고 했으니까 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는 시설들은 입소보증금을 받으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유료 노인요양원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는 입소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의미가 없죠. 왜냐?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입소보증금을 받지 못하도록 요금화 시켜놓은 체계가 은연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입소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입소보증금이라기보다는 시설의 본인부담금, 법정 본인부담금 외에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 임의용료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 입소 비용이 총 얼마고, 본인부담금 포함해서 총 얼마고, 그에 따라서 비급여가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야 되겠다. 중환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간별로 이용하는 과금 내용을 안내문으로 만들고, 똑같이 비급여에 대한 부분들도 내용을 담아주는 것이 이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와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가 되겠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가 들어갔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일 어떤 어르신들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가, 그래서 일자별로래요. 시간별로, 일일 스케줄이죠. 시간별로 기상은 언제 하시고, 또 아침 식사 언제 하시고, 투약은 언제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일일 계획서와, 그리고 매일 어떤 내용들이 서비스가 제공될지, 그리고 월별로, 그리고 분기별, 반기별, 연간,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야 될 거고, 평가의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11번에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 뒤에 예산안이 첨부가 돼야 되겠다. 자, 근데 이 사업계획서상에서 또 특별히 시설에서 어떤 그 제공할 서비스 내용들을 따로 뭐 마련된 게 있다고 하면은 그런 내용들도 사업계획서에 같이 넣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 내용 안에는 이제 뭐 연간 어쨌든 사업계획서가 되는 부분이니까, 특히나 뭐 운영위원회는 언제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또 시설에 또 뭐 재난상황 대응 훈련은 언제 하겠다든지 그런 업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또 가스 점검은 언제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또 월마다 1일부터 31일까지 어떤 그 서식을 작성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15일에는 뭐 소방 설비 및 경보 설비 자체 점검을 하겠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업 계획서 어디서 다운받아 가지고 쓰는 거 설치 신고 내주지 마세요. 예.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내용들을 그냥 수렴해주고 설치 신고를 내주니까 사업계획서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대충 해서 그냥 하는 식으로 인식들을 하는 거예요. 수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뭐 얘기하려고 특히나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실제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느냐,
그거를 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평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를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수정하고 변경하고 그런 내용들까지도 지금 평가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사업계획서 내용 자체가 빈약하고 또 어디서 다운받은 그런 내용들로 본인들도 그냥 서류 갖고 와가지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내용, 그런 거 수렴해줘서는 실제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사업계획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계획서가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내용들의 계획이잖아요. 그 계획 자체가 그냥 어디서 다운받아서 그냥 대충 만들어가지고 짜집어가지고 한 거 가지고서 계획서라고 제출하면 거기 계획이 형편없는데 제공되는 서비스는 좋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식도 충실해야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붙는 게, 사업계획서 다음으로 붙는 게 이제 예산안이죠. 그래서 예산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가 들어가겠다. 지정신청서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죠. 지정신청서. 크게 봐서 이제 전체적으로 서식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텐데,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노인복지법을 통해서 설치신고를 내고, 그 다음에 설치신고 이후에 지정을 받게 되는 거죠. 장기요양기관으로. 그래서 신고지정제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첫째로는 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가 되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그 노인복지시설로 설치된 것을, 그 기관을, 그 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 지정제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게끔 돼 있고,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인력 현황, 일반 현황, 인력 현황, 시설 현황을 적은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 또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한부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이 조금 이제 그 좀 특이한 내용이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설치 신고서가 나오질 않으면 고유번호증을 못 받아요. 이거 지금 잘못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럼 법이, 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를 먼저 해요. 그래서 설치 신고서를 줍니다. 주면 그 후에 그 설치 신고서를 가지고 세무서를 가요. 세무서를 가서 고유번호증을 받아와요. 그걸 가지고서. 고유번호증은 이제, 그건 고유번호증에 대한 내용은 또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 필요 서류들이 있죠. 그래서 뭐 82번으로 가냐 몇 번으로 가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뭐 하여튼 그 추후에 다시 설명 드릴 거니까 얘기가 길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그 설치 신고서,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를 가지고 사무소를 가서 고유번호증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야 되는 게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류를 한 방에 제출해가지고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동시에 받아요. 그러면 동시에 받으면 여기 보시면 첨부서류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한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그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제출로 가름한다. 그럼 확인이 안 되잖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 신고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노인의료복지 설치 신고서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두 개를 한 방에 내요. 한 번에. 그러면 지자체에서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동시에 줍니다. 그러면 그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를 가지고 어딜 가요? 세무서를 가서 고유번호증을 받아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잘못됐냐? 잘 들어보세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은 인력을 채용을 해놔야 됩니다. 미리. 자,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없이 인력 채용하는 거를 좋아할까요? 과연 그게 바람직하고 맞다라고 볼까요? 아니거든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종사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인복지법은 웃겨요. 일단은 설치 신고를 내기 위해서 종사자하고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갖고 오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일단은 인력 채용에 대한 광고도 못 올려요. 그 광고 올릴 수 있는 사이트는 아마 제가 알기로 잡코리아밖에 없을 겁니다. 인터넷상으로 올리는 거. 왜냐? 워크넷은 그걸 안 받아줘요. 워크넷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인력 채용을 올릴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럼 법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왜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워크넷을 이용해서 채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노인복지법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인력 채용을 하게끔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고용노동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채용 광고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노인복지시설을 개설을 하려면, 설치 신고를 하려면. 그러니 사업자 등록증이 추후에 나오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워크넷을 이용하게 하라 했더니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공무원분들께서 지금 이거 관리하시는 거 앞뒤가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 안 맞는 상태로 지금 다 설치 신고 받아주고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 등록증 없는 상태에서 채용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한 그 적법성 여부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개정돼야 되는 이 설치 신고의 그 과정은 뭐냐? 첫 번째는 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오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는 요 단계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번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신청서 내고 또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동시에 내가지고 노인복지 설치 신고 필증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한목에 받는 것은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 현황이 들어가죠. 일반 현황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현황에 이제 장기요양기관 기호, 설치 신고 날짜, 뭐 입소 이용 정원, 뭐 몇 명인지, 홈페이지 주소는 뭔지, 그 다음에 인력 현황에 대해서도 어떤 시설인지 체크를 하고, 이름, 주민번호 이런 내용들이 다 작성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시설 현황이 들어갑니다. 시설 현황에 뭐 침실은 몇 개소고 사무실 몇 개소고 이런 내용들이 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시설 현황에 대해서도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끔 됩니다. 자, 이런 서식이라는 것만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12번 서류가 다 되면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 등본도 첨부해 주시고,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전산상으로 확인을 하겠지만은 건축물 대장을 또 첨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검토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담당 공무원이 이 서류만 가지고서도 그냥 다 손쉽게 끝내는 상황이 되겠죠. 이 하나의 설치신고 서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도 첨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전기안전점검 결과서,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가스안전점검 결과서, 그 다음에 승강기 검사 실시 결과 통보서, 이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면요. 그 다음에 각 종사자와 대표자 간의 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 채용 건강검진 결과서가 들어가야 되겠고,
급식을 위탁으로 처리해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식 위탁 계약서. 그 다음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나 주간보호 시설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노인요양원, 주간보호시설, 시군구 설치 신고를 위한 필요 서류와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서류들을 이제 시군구에다 제출을 하면 시군구에서 검토를 하죠. 먼저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시설로 방문, 실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실사 나와서 시설 내부 현장 점검을 다 하죠. 대략 한 2시간 정도 걸리죠. 현장 점검 다 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보안 사항이 떨어지면 설치 신고 수리를 안 하고 반려를 시키죠. 그래서 현장을 다시 보완해야 되고, 또는 서류가 미비하다. 그때는 또 서류를 반려시켜서 서류를 다시 보완해서 오게끔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만약에 반려가 되면 처리 기한이 이게 이제 일주일이에요. 우리 그 설치 신고서 보셨네? 거기에 처리 기한 나온 거 보셨을까요? 이걸로 보지 마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처리 기한이 일주일로 나와 있죠. 7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7일이라는 게 이제 평일 기준 7일이겠죠. 자, 그리고 또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신청서에도 여기도 처리 기한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처리 기한이 7일이다. 두 개를 따로 나눠서 7일, 7일이기 때문에 총 14일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근데 동시에 냈다. 그러면은 동시에 7일로 산정하니까 7일 안에 모든 것이 이제 내용이 진행되는데, 늦으면 이제 10일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설치 신고의 과정이 개선이 돼서 먼저 설치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 가서 고유번호증 발급받아 오고, 다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제출하면은 7 플러스 7에서 14일이 걸리겠다. 때로는 15일도 걸릴 수 있겠다. 하는 내용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거 노인요양시설 또 주간보호 설치하는데 일주일 만에 그냥 다 처리해서 할 만한 내용도 아니고요. 시군구에서 충분한 검토가 들어가줘야 되고, 또 전문가들도 이 내용을 검토를 해서 이 요양시설이 바르게 잘 건축이 되어져 있고, 시설이 잘 정비가 되어져 있고, 인력은 잘 채용이 되어져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설치 신고와 지정을 받아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공무원분들도 시간을 버시는 내용일 거예요. 7일 노인복지법으로 설치 신고 받아주고, 또 세무사무소에서 고유번호증 발급받아 와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를 내면 7일에다 해서 15일이기 때문에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는 사안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하는 것처럼 계속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와 지정신청서를 동시에 받아서 한목에 스타트를 7일로 끊으면 7일 안에 모든 게 다 해결돼야 되니까 굉장히 바빠지고, 그리고 검토에 대한 부분도 허수룩하게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개선이 될 필요가 있으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무원분들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꼭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튼 시설 창업을 하실 때에 필요한 서류와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45분이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될 수 있으면 한 영상당 한 30분 정도로 끊으려고 해서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여튼 여러분들 그 노인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실 때에 시행착오 없이 잘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